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가 바로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이고 3위는 폐렴이에요. 폐렴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감기로 인한 폐렴 이런 것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난 추세고,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이 좀 더 상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암이 단연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4명이 모여서 밥이나 술을 먹었다 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정도는 암에 걸리거나 암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같죠. 내가 아마 지금 가족분들, 친구분들 중에 암으로 치료받거나 투병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어느 가족, 어느 분이나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과거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느닷없는 비극, 대명사가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는 거였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암은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현대인에게 암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정상세포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일정한 기능을 하다가 생명이 닿으면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각자 도생의 상태에 빠진 그런 세포 집단을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이나 분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완벽함에서 생기는 어떤 세포 분열이나 분화 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가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류의 축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고령화된 상태에서는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이런 장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암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 그 다음에 현대인에게 만병의 근원으로 일컬어지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암에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그 암의 발생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적 특징,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어떤 장수시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현대인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어떤 진단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특히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 우리가 건강진단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어쩌면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암들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률이 더 증가하게 된 요인도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을 딱 걸리게 되면요, 멘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암 진단을 받는 동안 남은 생명 에너지의 50% 정도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웬만한 강심장이라도 앞으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죽음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암에 대한 치료법도 많이 발명이 되었고 발달을 했고, 또 암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도 쌓였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이 발달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해서 암을 치료하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빨리 없애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부 암을 제외하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을 발견하게 된 시점은 적어도 그 암이 생겨서 분열해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한 달 암 치료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더라도 그 치료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나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1차적으로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저는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나 스스로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치료 과정이 아주 좋은 경우라면 모르지만 암의 치료 과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병도 진행이 되고 나 스스로를 잃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는다면 1차적으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암에 걸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상세한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표준 치료를 받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내 삶을 조절하면서 내 삶 안에서 암이라는 질병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이라는 병이 갖는 중대함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질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마치 암이라는 블랙홀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럼 근데 암의 치료는 1차적으로는 저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표준 암 치료를 받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표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 때로는 어떤 표준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몸의 에너지 상태라던가 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불행하지만 표준 치료가 실패했을 때 어떤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표준 치료가 잘 마무리돼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몸의 상태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나 생활관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잠입니다. 수면을 좀 이른 시간에 자서 좀 길게 자고 깊게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면역 시스템으로 보면은 오류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시간이고 복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잠을 적게 자고 늦게 자고 또 스트레스나 어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을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로 또 살게 되죠. 그럼 또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낮 동안 삶 속에서 오류가 또 생깁니다. 이게 계속 복구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 면역 시스템이 마모되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재발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된다면, 또 암을 치료하고 있다면, 또 암을 재발을 막고 싶다면 무엇보다 저는 강조하는 것이 수면입니다. 잠을 적게 자고 잘 자지 못하면서 암을 걱정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먹는 음식의 기준은 식재료 자체의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제철에 나는 건강한 식재료를 먹는 것이 중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제되고 가공된 비율이 가장 적은 것, 즉 식재료의 원물에 가까운 상태로 조리해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정제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래 식재료로부터 얻어야 될 어떤 영양이라던가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가공 과정에서 더 나쁜 것들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먹어왔던 자연스러운 형태의 식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먹고 이것을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장의 상태, 그것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간장이나 청국장,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충분히 즐겨 먹는 것을 권하고, 또 물을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와 함께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와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이 부족해도 또 호흡으로 인한 산소가 부족해도 충분한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으면 면역적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내가 암이 걱정되고 재발을 방지하고 싶다면 잘 호흡하는 연습들,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수준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째로는 명상과 같은 방법도 좋고요. 이완하면서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암이란 것은 아주 중대하고 특별한 병이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 특별한 한두 가지를 먹는다던가 뭔가 특별한 한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루틴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루틴에서 제가 권하는 것은 질 좋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 세 번째로는 좋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던가 이완요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활에 좋은 루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암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1위는 암, 2위는 치매, 아니면 1위 치매, 아니면 2위는 암, 이렇게 될 겁니다. 치매라는 건 가장 우울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잃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왔던 삶이라도 치매가 걸리고 나를 잃어가면서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중에는 실제로 암보다도 치매에 걸리는 걸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치매에 좋다, 뇌에 좋다 이런 것들을 찾아 드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아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환자 본인도 괴로운 일이지만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 그분들의 삶까지도 상당히 우울하고 지쳐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치매의 문제는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도 아주 경도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보게 돼요. 그 어르신들은 이제 본인이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지난번 오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걸 오늘도 와서 물어보고 왜 안 낫느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치매라는 건 과거의 아주 오래전 기억, 발병하기 전의 기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새로운 기억들이 입력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본인보다도 그때는 주변에 있는 의사라든가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더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치매는 또 건망증과는 좀 다릅니다. 건망증은 쉽게 생각하면 뇌가 너무나 과도한 부하, 너무나 분산된 집중력 때문에 잠깐 기억을 잃는 거라면, 하지만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나죠. 하지만 치매는 다시 리마인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다릅니다. 치매가 어떤 병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뇌가 빨리 나이가 든 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다양한 기능들을 하면서 나이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면 뇌의 기능들, 뇌세포의 기능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전에 했던 뇌의 인지작용들이 정확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애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사고 기능들이 다시 철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퇴행을 하게 되면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까지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치매 중에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이 뇌세포에도 기능을 하는데 폐경 이후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뇌세포에 대한 기능들도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더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말씀드렸다시피 뇌세포가 빨리 나이를 드는 병, 일종의 뇌의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퇴행성 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뇌에 필요한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DHA나 다양한
뇌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충분한 영양을 가진 신선한 음식들을 새로 해서 드시길 권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의 몸과 뇌가 자꾸 낡아가는데 먹는 음식마저 어제 먹은 음식 또 먹고 내일도 오늘 먹은 음식 또 먹으면 자꾸 그렇게 더 빨리 나이 들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치매가 걱정되고 또 경도 치매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전에 안 먹어봤던 음식들을 드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게 먹는 음식에서 얻는 자극이 됐건 내가 뭘 배우는 것이 됐건 새로운 자극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먹어왔던 음식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음식들, 새로운 음식들을 자꾸 경험해보고 맛보면 음식 자체가 주는 어떤 영향도 있지만 음식으로부터 얻는 어떤 신선한 자극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물을 좀 더 충분히 드시고 좋은 기름을 드시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들기름을 권하는 편이고 차보다는 그냥 생수, 맹물을 드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약에서 뇌는 수혜라고 하거든요. 이 수혜는 물론 골수라는 의미의 수혜인데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점점점 몸의 수분도 줄어들고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들이 빨리 퇴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몸이 충분히 수분이 있고 그 세포 안에 물이 충분히 유지돼야 모든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물을 좀 자주 마시고 그 다음에 좋은 기름들을 통해서 세포의 건강도를 높여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뇌로 들어가는 어떤 정신적인 자극들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외국어나 악기 이런 걸 배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외국어나 아니면 악기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지 늘 반복된 자극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매일 화투를 친다던가 같은 게임을 계속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세 지루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어라든가 악기는 그 어떤 새로움이나 그 영역이 굉장히 넓고 늘 새롭게 뭔가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걸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멍하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라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배움이라는 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막 하겠다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하면 더 좋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때에 순환도 잘 되고 이 순환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뇌로 가는 순환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관절도 아프고 힘도 없고 누구 만나고 싶은데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행동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몸이라는 건 제가 이제 어르신들도 말씀하시지만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충분히 써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뇌라는 기관도 낮 동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밤 동안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다 자꾸 깨고 또 한번 깨면은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이런 수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한 대여섯 시간 저는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한 8시간쯤 주무시길 권하거든요. 잠이 깨도 그냥 눈을 감고 그 시간 동안을 채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숨 들고 나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깊이 자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또한 수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8시간 정도를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권하고요. 가능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낮에 햇볕도 쬐고 활동을 하고 밤에는 좀 더 길게 잘 주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서 뇌가 다음날을 다시 리프레시 돼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뇌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몸과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먹여주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내 몸을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행동 반경, 생활 반경을 너무 좁히지 말고, 그리고 충분히 잘 자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치매가 걸려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좋은 인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카피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많이 합니다. 피부에 좋은 것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요즘 피부과에서 피부병보다 미용 시술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시술들을 통해서 피부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거의 문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좋은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피부를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끝이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면은 또 나빠지겠죠?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물론 아주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이 피부 자체는 좀 곱게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피부가 나쁘게 된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의 문제, 어떤 피부가 탄력을 잃든 빛을 잃든 처지든 트러블이 생기든 이 피부의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도 내 몸의 일부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단독적으로 탈이 나는 경우는 외부의 어떤 나쁜 것과 일시적으로 접촉했을 겁니다. 우리가 풀독이 오른다던가 뭔가 이렇게 약물에 접촉을 했다던가, 그리고 때로는 뭔가 독성이 있는 음식물들을 먹어서 위장에 갑자기 식중독과 같은 탈이 났다던가, 이런 것처럼 외부의 일시적인 것에 노출이 돼서, 나쁜 거에 노출이 돼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내부에 뭔가 장기라던가 혈행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피부로 표현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 건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고혈압, 당뇨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도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처럼 피부의 문제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감기로 인해서 고열이 나도 막 열꽃이 피고 피부가 나빠지잖아요. 체하고 장 상태가 안 좋아져도 피부가 나빠지고, 며칠 잠을 못 자도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것처럼 무엇 때문에 내 피부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피부에 에만 집중해서는 좋은 해결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즉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에 있어서 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음식이 어떤 열량만 있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던가, 그 다음에 열량 위주,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나무에 좋은 퇴비는 주지 않고 계속 화학 비료라던가 이런 것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열매라던가 입의 윤기라던가 이런 게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좋은 영양을 갖추지 못하거나, 때로는 역으로 그 음식물 때문에 내 몸 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상황이 된다면 피부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혈행의 순환의 문제입니다. 혈행의 순환의 문제는 어떤 말단까지의 순환이 안 되는 전체적인 물리적인 순환과, 두 번째로는 혈액의 조성입니다. 즉 혈액이 끈끈하고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피부로 가서 염증들을 일으킬 수 있고 트러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피부로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피부의 윤기라든가 탄력,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죠. 혈액순환은 손끝 발끝까지 가는 순환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까지도 가는 어떤 순환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혈액이 맑고 깨끗할 수 있는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아무래도 채식,
중심의 음식을 먹고요. 좋은 식물성 기름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밤 늦게 먹고 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밤 늦게 식사를 하게 되면 채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흡수가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의 문제로 고민한다면 밤늦게 먹고 자는 것,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야에 음주하는 것은 최악이겠죠. 술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늦은 시간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염증성 상태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끊는 것이, 야식을 끊는 것이 피부를 가장 좋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의 상태입니다. 우리 몸을 입체적으로 보면 장은 몸 안에 있는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봐도 장의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피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을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장 내에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보다 훨씬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거기서 살면서 내놓는 어떤 대사 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이 세균들이 내뿜는 안 좋은 물질들이 흡수돼서 혈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 농사, 장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피부를 곱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먹기도 하고, 요즘은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막 이렇게 기능성 식품들을 찾는데요. 저는 그냥 전통적인 우리 발효식품을 먹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는다고 쳐보죠. 김치에는 김치 유산균이 들어있죠. 김치 유산균이 살면서 거기서 내놓은 어떤 대사 산물들, 좋은 산물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배추나 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충분한 영양도 좋지만 섬유질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장내 세균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청국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고가의 기능성 식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혈행을 도와주는 어떤 운동들, 그리고 장내 농사를 잘 짓는 것, 이런 것들이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피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피부가 처지는 문제죠. 피부가 처진다는 건 뭐냐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피부를 마비시키는 보톡스 같은 주사를 맞기도 하고, 내 몸의 일부를 가져다 채우기도 하고, 또 실로 꿰매서 올리기도 하죠.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술들은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시 지속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과 중력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시적으로 꼭 필요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지지 않는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중력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힘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중력의 힘을 키우는 것은 비단 피부가 처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잘 서고 걸을 수 있는 어떤 직립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참장과 같은 운동을 권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운동, 그 다음에 좋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과 걷기, 달리기 같은 이런 운동들이 그런 힘들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들은 그래서 3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부가 내 몸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피부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만 아무리 투자한들 피부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장의 상태를 좋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다면 이것들의 문제가 내가 어디에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도 역시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노화를 위한 노력들, 특히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항중력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활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서 걱정이 드는 게, 이전에는 집밥이 기본이고
외식이라던가 시켜 먹는 음식은 정말 특별하고 가끔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 먹는 음식이 오히려 더 기준이 되고 집밥이 특별해진 이런 역전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게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 또 사 먹는 것보다 때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맛있게 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한 세대 부모님들만 해도 밥은 집에서 먹는 거, 밖에서 뭐 다 술자리 하고 와서도 집에서 또 밥 먹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생겨서 오히려 그냥 막연히 진입장벽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음식을 절대 복잡하게 하지 않거든요. 제 또한 간단하게 해먹는 음식들을 해요. 지난번에는 풋마늘 다듬어서 살짝 데쳐서 그냥 초고추장을 찍어 먹든 아니면 들기름 간장으로 무쳐서 먹든 이런 식으로 가장 조리법을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프들의 영상들을 보면 조리 도구와 기본 양념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걸 다 하려면 엄청나게 뭔가를 갖춰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음식은 사 먹어야 되는 음식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집에다 쫙 갖춰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집밥의 기준은 간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맛있게 먹는 거, 이게 저는 집밥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으로 몇 가지를 하다 보면 확장성이 되거든요.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들은 달라지지만 내가 음식을 만드는 패턴들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식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살짝 더해지는 거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스킬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조리하는 것의 장점은 쉽게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영양소의 파괴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해먹는 법을 익히고 나서는 이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 떠나듯이 집 근처에 있는 마트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식재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해 먹으면 밀키트가 있건 가공 과자가 있건 음료가 있건 술이 있건 이런 코너만 마트 가서 돌잖아요. 근데 음식을 해 먹다 보면 이제 신선한 식재료들이 있는 코너를 가서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 감이 생기면 저 식재료를 보면 저렇게 한번 해 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사다가 한번 해 먹어 보고, 물론 다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은 그래도 결과가 좋은 거지만 가끔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다 먹습니다. 아내와 딸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식재료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누구한테 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안 좋아도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굳이 막 맛을 첨가해 가지고 멋내지 않아도 좋거든요. 정말 몇 번의 경험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게 되고 쉽게 집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야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몇 번의 실패를 하신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는 셰프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좀 실패했다고 해도 또 그거 나름대로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밥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아내의 엄지척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할머니도 있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남자지만 혼자 남으신 할머니들은 그래도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자 할아버지들은 혼자 남으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잘 빨래된 옷을 입는다던가, 그리고 뭐 잘 씻는다던가, 그리고 제대로 잘 챙겨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료실을 찾은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 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치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소변을 봤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화장실에 또 가고 싶어진다던가, 그리고 때로는 소변을 다 본 줄 알고 옷을 올렸는데 남은 소변이
조금 새어나온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몸이 나빠진 경우도 있지만, 이런 중년 남성의 고민의 대부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밑에 있는 일종의 생식기관인데요. 크기가 한 밤톨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액을 이루고 있는 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전립선 액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남성 호르몬도 생산하고 있는 일종의 남성의 생식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주변 요도라든가 조직들을 압박하게 돼서 앞서 말한 소변의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립선의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조직들은 젊을 때는 그 경계가 샤프하고 딱 정해져 있고 탄력적인데요. 이것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되면 이게 좀 커지고 늘어지고 그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근육들을 봐도 그렇죠. 젊고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의 근육들은 아주 샤프하면서도 탄력 있고 부드러운데,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들도 뻣뻣해지고 뭔가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도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이런 변화들이 똑같이 전립선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또 전립선 암과는 좀 다른 질환입니다. 일종의 전립선 암이 악성 종양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가 커질 뿐 전립선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어떤 암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전립선 암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도 드시는 분들도 많고 좋다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비대증 문제를 전립선에 국한시켜서 보지 마시고 내 몸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서 퇴행성 변화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관절의 문제가 됐던 내부 장기의 문제가 됐건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그 부분에 필요한 영양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차도 기름이 있어야 가고 우리도 밥을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모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그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으로 가는 혈행의 순환을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통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그 부분으로의 순환이 떨어지기가 쉽고, 이것이 노화와 맞물리면서 좀 더 순환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의 기능이 빨리 퇴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한 부분의 퇴행성 변화는 그 주변을 둘러싼 다른 부분들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마치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 다리라던가 이쪽 허벅지라던가 허리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것처럼 전립선도 그 전립선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구조물들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물론 제가 한의학적 치료도 하지만 앞서 이제 말한 대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순환을 개선해 주는 이런 방법의 치료도 하지만 생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권하는 편입니다. 일단 식생활에서는 제가 권하는 음식들은 토마토, 그리고 콩으로 된 음식, 그리고 녹차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 성분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같이 먹는다든가 열을 가해서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생들기름을 권하는 편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잘라서 소금 아주 조금 뿌리고 생들기름 위에다 드레싱으로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토마토를 김치찌개에 넣어서 끓여 먹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한번 끓여 먹어 보시면 알겠지만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콩이죠. 콩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또한 강한 항산화 물질로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식사들을 하시면서 토마토, 콩, 그 다음에 녹차, 이 세 가지를 좀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붉은 고기, 그리고 술과 담배를 좀 금하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붉은 고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가끔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식단들이 서구화된 그런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고기와 어떤 게 과음하는 것,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는 편이고요. 생활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자주 많이 걸어야 어떤 하지로의 혈행순환이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립선의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것은 어떤 호흡의 압력이 아랫배까지 떨어짐으로써 어떤 순환들을 내부에서 가장 저부,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것들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들이 있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 조직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좀 강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성의 요실금이라든가 남성의 요실금, 어떤 대변이 조금씩 실수하는 그런 경우에도 쓰게 되는데, 이런 케겔 운동을 통해서 주변 근육들도 같이 강화시켜주고, 이런 운동성을 통해서 전립선으로의 순환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그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골반 저부에 어떤 근육 운동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서는 토마토, 콩, 녹차를 기억하시고요. 먹어서는 해로운 것으로는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술과 담배를 좀 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깊이 천천히 호흡하고 잘 걷고, 그 다음에 골반 저부를 수축과 이완하는 운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전립선이 퇴행하는 것들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또 이미 비대증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화되는 것도 예방하고, 또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밀키트라 해도 샐러드 같은 경우 그건 거의 조리가 안 된 상태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차이는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재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채취하는 순간부터 얘는 죽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텃밭에서 내가 딱 채취를 해서 그게 바로 주방으로 와서 해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로컬 마트로 와서 그걸 장을 받아가 내가 해먹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을 거고, 세 번째로는 최소한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나한테 온 게 좋겠죠. 근데 밀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산대에서 시장으로 왔겠죠? 시장이 밀키트 업자한테 갔겠죠? 밀키트 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배송이 돼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 어떤 식재료가 자신이 살아온 토양에서 이탈을 해서 나한테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짧느냐가 그 식재료의 어떤 영양이나 신선도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거치면 거칠수록 겉으로는 이게 신선식품 같지만 실제로는 신선하지 않은 것들도 많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업화된 상업 음식은 어쨌든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해지는 양념이 됐건 소스가 됐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들기름 이렇게 표기가 됐어도 그 들기름을 만든 들깨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와서 그 들기름으로 어느 수준의 들기름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 조미김 같은 거 먹는데 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처지는 소금이 기름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집밥이라는 건 집에서 직접 내가 해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산지에서부터 내 식탁까지의 어떤 시간과 거리를 최소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밀키트를 선택하더라도 그 과정이 아무래도 짧고 빠르다면 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길고 다단계를 거친다면 좀 신선해 보이고 좋은 밀키트처럼 보이더라도 실상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신선하고 좋은 영양을 포기하면서 얻게 되는 건 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신선한 재료로 바로 만든 집밥보다는 못한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기는 하지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에 유전력 이런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해서 뇌가 빨리 퇴행하거나 손상되는 질병들은 있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유전자가 씨앗이라면 그 사람이 수십 년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떤 토양과 같은 거라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고 안 켜지고는 그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유전자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오래 살게 되면 당연히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유전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면서 많이 웃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고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는가, 그런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있어서는. 생리라는 말 자체가 날생자 이치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임기 여성이 생리적으로 겪는 현상, 병이 아니고 생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월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호르몬의 변주가 불꽃이라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안 좋은 것들이 화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약이 조금 쌓여 있으면 불꽃이 튀어서 픽 하고 말 것이고, 화약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톡 떨어지면 확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 생활, 생리 주기와 관계없이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 때 엄청 칼로리를 땡겨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 것 막 먹고 빵이라든가 과자 같은 거 막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생리를 하려고 하면 자궁 점막이 비우돼야 되는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했던, 먹는 게 부실했던, 운동이 잘 안 됐건, 수면이 부족했건,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생산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생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열량들을 막 먹게 되거든요. 그때 먹는 음식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열량만 있지 영양은 없는 것들을 먹게 되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하면은 그 단기간에 화약을 엄청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생리기간이라는 호르몬의 기준에 의해서 불꽃이 탁 튀었을 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 상태라든가 평소 내가 먹고 자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화약을 쌓아놨는가, 화약 창고가 텅 비었다면 횃불이 떨어져도 불은 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채소를 먹으면 좋다,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다 할 때 그 결과물들은 대부분 실험실의 데이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이 인간한테 양배추를 한 통씩 한 달을 먹였더니 무슨 변화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인체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실험실의 데이터고, 대부분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래서 이럴 거다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양배추를 생으로 얼마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성을 일으킬 수준으로까지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식재료, 특히 신선한 식재료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몬이나 귤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내서 비타민C 알약을 먹는 것과 레몬이나 귤을 먹는 건 달라요. 왜냐면은 그 단일한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와 상반되는 안 좋은 것들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먹음으로써 오히려 그런 독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하고 영양보충제나 기능성 식품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느 만큼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적당 소량을 먹어서 양배추가 얼마나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이로운 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데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한 것들은 아무래도 데쳐서 먹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서 없어지고, 또 열에 약한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집밥을 해 드시라고 권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조금 파괴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안 먹는 것보다는 좀 잃더라도 그것을 데치거나 생으로 먹거나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 대신 이 영양보충제를 먹을 거야. 이건 아주 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